네, 백운계 시사 1번지 2부 시작하겠습니다. 1부에서는 참 이해할 수 없는 정치. 왜 이럴까? 여러분과 함께 궁금한 점 따져봤습니다. 자, 2부에서 또 다른 내용들 따져볼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그리고 문자 메시지 샵 2315로 의견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소개해드리고 소정의 선물 전지현씨 BHC 치킨 쿠폰,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무어 선크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강릉 올림픽파크센터에서 진행되고 있는 아이스쇼 이번 주로 끝납니다. 9월 4일까지요. 보신 분들 글 올려 보내주셨는데 애들이랑 같이 보면 참 재미있다고 그러네요. 이번 주 마지막이니까 보시고 싶은 분 신청만 해주십시오. 그냥 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돌아오죠.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에 장성철 소장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도와주세요. 이번 주까지 구독자 3만 명 달성해야 합니다. 아유 이뻐라. 장성철 소장님께는 치킨 쿠폰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밥 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철 소장이 또 이렇게 하는 건 본인 이유도 있어요. 자기가 이번 주 안에 3만 명 된다고 또 장담을 했기 때문에. 근데 될 것 같아요. 지금 2만 9천 명이거든요. 예.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세요. 그리고 천하람 변호사한테 어제 100분 토론 잘 봤어요. 팝콘 먹으면서. 아하. 어제 100분 토론 나갔어요? 예, 어제 갔다 왔습니다. 어제 주제가 뭐였어요? 이준석 사태. 그래서 저희 당에 이제 장해찬 이사장이랑 저랑 1대1로 토론하고 왔습니다. 예. 장해찬 이사장. 예. 뭐 근데 누가 학력 위조 뭐 이런 의혹을 제기했나요? 저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자기가 하는 것 같은데. 나도 이번에 알았는데 네덜란드 마스트리히인가 뭐 거기 예. 음대를 나왔다고. 네네. 아 노래를 잘해요? 아니, 드럼 전공일 겁니다. 드럼 예. 실용음악을 하셨군요. 네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드럼을 잘 치시는구나. 예, 되게 저도 그래서 예. 참 그 이색 경력을 가지고 예. 우리 정치권에서 그래도 잘 버티고 있다. 우리 그래서 이렇게 예. 두드려 패는 걸 잘하시는가? 아 그건 이제 또 우리 드러머들에 대한 모욕이 될 수 있으니까. 예. 역시 변호사님 훌륭하십니다. 저를 위기에서 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금주 의원님한테 이거 좀 여쭤봐야 되겠다. 아뜰리에님이 이런 질문을 주셨어요. 근데 가처분 이거 그냥 무시해도 법적인 제재 없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가처분 신청을 뭐 인용했는데 우리 그거 안 받아들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거는 이제 손해배상이라든가 추 이제 제재가 있는데 지금 이 가처분의 주문에 있는 내용은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그래서 정지가 됐고 그 이후에 이제 비대위나 국민의힘의 지도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그거를 판결 이후에 나와 있는 비상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비대위가 안 된다. 그 취지대로 하지 않고 그냥 주문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그러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가지고 그냥 자들끼리 알아서 짬짬이를 하는 셈이 되는 거죠. 예. 짬짬이 이건 표현 안 좋은데. 아니 그건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만약에 그렇게 하면 네. 주문은 내가 받아들였는데 네. 이렇게 해서 했다라고 이제 이유를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판결 이유 자체는 그 강제력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네. 그래서 원래 이 사건의 핵심은 이준석 대표의 지위가 유지돼야 되느냐. 지금 직무정지는 돼 있지만 6개월 이후에 돌아올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줘야 되느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논리적인 구조가 비상 상황이 아니다는 것이었습니다. 예, 거기에도 뭐 다 율사들이 계시니까. 제가 너무 어렵게 얘기해 드리는군요. 근데 제 법리적인 부분입니다. 법리적. 근데 네. 저는 사실 그게 답답한 게 그 정당 정치잖아요.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는 국민의 여론이 중요하고 국민의 여론을 반영해서 판결이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판결의 이유를 무시해 버리고 이 법리적으로 해석해서 이 절차를 진행하는 거는 예. 우리가 법을 만들어놨는데 시행령으로 그 법을 뒤집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만 더 소개해드리고 이슈로 넘어가죠. 양명진님 아직도 구독 안 하고 이런 좋은 방송을 본다는 것은 배신입니다. 배신이야 배신. 예. 자 지금 대통령실에 아주 뭐 피바람이 불고 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짐 싸는 소리가 막 들린다라고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이 비서관, 행정관 대규모 문책 개편 인사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전체 420명인데 이 가운데 20%에 해당하는 80명 정도가 교체 검토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틀 지난 29일 어제 그저께군요. 지난 29일 하루에만 비서관 4명, 행정관 10명이 면직 또는 권고사직됐다고 하는데 이걸 두고 대통령실이 최고의 인재들만 모여야 하는 데니까 문제가 있는 사람들 정리하는 것은 잘한 거다. 그렇지만 왜 위에는 놔두고 아래만 이러냐? 아래만 잘못한 거냐? 이런 비판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비판은 쳐내는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 다 검찰 출신 아니냐? 그러면 검찰 출신은 살고 비검찰 출신만 죽이냐? 그리고 새로 그러면 들여올 사람들은 또 검찰 출신으로 채우겠다는 거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현주 의원님? 저는 이 초기에 한 번에 인사 이동이 있는 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런데 그 규모가 큰 이유, 가장 큰 이유는 당연하죠.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낮고 역대 정부를 비교했을 때 그때 국정 수행률이 굉장히 지지율이 낮고 당 지지율도 낮고 이런 상황에서 대규모 인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는 뭐 저희도 다 얘기했었으니까 이건 당연한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정치권에서 진입한 인사들이 많이 지금 퇴직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그런지 아닌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에 지적하신 것처럼 수석급에서 책임을 져야 될 부분들이 있지 않냐. 조금 윗선에서 그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아래 직급 행정관이나 비서관 또 그 밑에 직급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제 교체 대상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일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는 걸 수 있죠. 그리고 특히나 이게 국정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어떻게 그들이 정보를 잘 수집하고 어떤 아이디어나 어떤 보고를 올리느냐가 중요해서 그분들 중에서도 일정 부분 인적 교체 필요하다고 보는데 총괄 책임자는 어쨌든 수석급이거든요. 그럼 수석급이 제대로 그 정보나 자료들을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했느냐. 그 문제가 우리 항상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저는 수석급에서도 적절한 인사 조치나 아니면 새로운 인물로 대체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당장 안 되는 건 아마 시간이 좀 걸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의도 안팎에서 용산 안팎에서 여의도 안팎에서 들리는 이야기는 인물을 찾고 있다. 그리고 지금 새롭게 수혈되는 인물들은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검찰 중심이라기보다는 또 다른 이제 정무 감각이 있거나 정치권에 경험이 있는 분들이 지금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봐야 된다. 하지만 책임지는 자리에 있는 분들에 대한 뭐다 쇄신 이런 부분들도 함께 진행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수석급도 곧 바뀔 것 같다. 그리고 검찰 출신으로 채우는 일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지금 두 가지 전망하신 거죠? 네, 검찰로 채울 것 같지는 않다란 전망과 제 기대감을 함께 담는 겁니다. 안 맞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치킨을 쏠까요? 천하람 의원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시각이 궁금합니다. 네, 검찰 출신으로 채울 수는 없겠죠. 뭐 해당되는 직무들이. 그런데 일단 이게 1기 대통령실 인재 채용이 사실 논공행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에 공이 있는 뭐 소위 말하는 윤핵관들이 자기 사람 꽂아 넣은 게 많이 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이 사실 잘 안 굴러갔던 겁니다. 예를 들면 수석이 있고 비서관이 있고 하면은 자기 사람을 좀 같이 데리고 와서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밑에 행정관, 행정요원 이런 사람들은 어찌 보면 논공행상식으로 막 집어넣은 사람들이 들어온 거예요. 저는 그게 비서관 수석을 아직 안 자르고 있는 원인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뜻을 펼쳐볼 기회조차 아직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논공행상식으로 들어온 분들을 좀 쳐내고 수석이나 비서관이 자기랑 손발 맞는 사람들로 일단 한번 다시 채워 넣을 기회를 주려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근데 이게 글쎄요. 지금 논공행상식으로 들어온 사람들을 쳐내는 게 너무 빠른 것 아니냐. 이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대선 승리에 공이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서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앞으로 저희 당내 내부 역학관계나 권력관계가 이로 인해서 저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라고 봐서 아무튼 이거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요. 불가피한 측면도 있을 수 있죠. 사람이 이제 쓸 때
그리고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몇몇 하급 직원들 문제가 있을 때 그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았어요? 대선 과정에서 열심히 일했다. 그 공로를 그렇죠. 가지고 했다라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는 그거보다는 실력이 있어야 네, 일을 된다. 잘해야 뭐 된다. 이렇게 기준을 갖다 대면 그때는 어떤 기준이고 지금은 뭐냐 이런 얘기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이게 아다르고 어다르지만은 경선 과정에서 우리가 캠프 같이 뛰어보니까 이 사람이 일을 잘하더라. 그래서 대통령실에도 와서 같이 일을 한다는 거는 뭐 좋죠. 그건 예. 뭐 우리 다 일상적인 건데 그게 아니라 이제 이 친구가 뭐 별 실력은 없는데 그래도 뭐 줄을 잘 서서 내지는 뭐 또 충성심을 많이 보여줘서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후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좀 걸러내고 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한 가지 궁금한 부분이 혹시 이게 지난번에 이렇게 인사에 가장 힘을 많이 썼던 것은 장제원 의원이라는 거 다 알려진 거 아니에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장제원 의원한테 부탁해서 뭐 5급 시켜달라고 그랬는데 7급 됐다고 그랬던가 뭐 그랬으니까. 구급됐다고 뭐 그런 예. 거죠. 예. 그래서 혹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장제원 의원 쪽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판단에서 정리하는 거 아니냐. 장제원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이 뭔가 좀 사이가 틀어진 거 아니냐. 지난번에 연찬회 때도 대통령 오기 11분 전에 자리를 떴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나요? 근데 이게 뭐 정말로 틀어졌는지 아니면 약간 외부로 그렇게 보여주는 건지 일부러 그거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지만 저희 당과 저희 대통령을 대표하는 인물이 장제원 의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여론에서 봤을 때 이건 여러 가지 좀 악영향이 있거든요. 냉정하게 놓고 보면 그렇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실의 인수위 비서실장을 장제원 의원이 하면서 영향력이 너무 크다. 그리고 장제원 의원으로 너무 대표된다. 이걸 어느 정도 깎아내자라는 합의가 대통령과 장제원 의원 사이에 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뭐 그런 합의는 뭐 그렇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래서 뭐 그럴 수 있겠죠. 예. 한 가지 더요. 권성동 원내대표랑 장제원 의원도 좀 사이가 예전 같지 않다 그런 얘기 나오는데 그럴만하다고 보는 일들이 있나요? 저는 그냥 이제 순망치한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정말 뭐 완전 한 덩어리로 같이 움직이고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는 윤핵관이라고 같이 묶이는 사이고 경선부터 같이 했던 사이고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권성동 원내대표 리더십이 흔들려가지고 윤핵관이 아닌 분이 들어오는 것보다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100% 마음에 안 들더라도 장제원 의원 입장에서 일단 가자. 비대위원장까지 시키고는 이렇게 뽑고 나서 생각하자라는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당의 주도권이라는 거는 결국 한 명이 행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제원 의원과 권성동 의원도 크게 봐서는 경쟁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둘이 뭐 아주 애틋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유정 의원 권력이라고 하는 속성이 참 나눠 갖기가 힘들어요. 그럼요. 부자간에도 나눠 갖기 어려운데 뭐 형제 여기는 또 의형제인데 어떻게 나누겠습니까? 매우 어렵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대통령실이 문제가 됐던 게 정무 기능과 홍보 기능이 그동안 문제가 됐었고 홍보석을 이제 새로 김은혜 의원이 전 의원이 들어오면서 이제 뭔가 보강한다 이랬는데 그러고 나서는 행정관급을 이렇게 동시에 막 밤에 전화할까 봐 두렵다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잘라내는 거는 저는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보통 수석이 바뀌면 일부 변동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관들 한참 일하고 뭐 이렇게 좀 즐겁게 으쌰으쌰 해야 될 시점이거든요. 3, 4개월 시점이면. 그리고 신혼조회 끝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이에요. 그런데 비서관 행정관을 이렇게 끊어낸다고 하는 거는 이해가 안 되고 아까 이제 대선 때 고생한 뭐 사람들 했다가 또 뭐 다시 그만두기도 하고 했다는데 그 전에 앞서서 대통령실을 처음에 인적 구성을 완료할 때 그때 얘기했던 거는 실력과 능력 위주로만 한다 우리는 이 얘기가 맨 처음이었거든요. 그럼 지금 서너 달 뒤에 이게 무슨 일인지 내부 문건 유출이다 뭐 부적절한 만남이다 이런 얘기 하지만 뭔가 마음에 안 드는 구석이 있는 거죠. 검찰 예. 측에서 온 인사들이 보기에. 그래서 정무 기능은 검찰 출신이 대신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당이나 국회에서 좀 제대로 된 인물들이 와야 될 텐데 저는 지금 이렇게 행정관들을 이렇게 끊어내고 하는 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뭐 필요에 의해서겠습니다만은 여의도나 당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게 좋지 않은 영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인사 문제가 끝까지 가요.
근데 지금 단순히 기강 다잡는 형식이 아니고 예. 이게 좀 쳐내는 형식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이 대통령실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이 구조적인 문제 또는 윗선의 문제인데 그거를 아랫선에 있는 행정관들의 책임으로 해서 잘라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사실 실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몇 달 만에 어떻게 파악합니까? 사실 그걸 평가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고 뭐 비리가 있는 사람이야 속아내겠지만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아까 천하람 위원장 말씀하셨는데 그 권성동 뭐 그리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뭐 장 누구였죠? 장제원. 장제원 죄송합니다. 존재감이 그 중요한 없어가지고 분 저한테 존재감이 없어가지고 전화 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 세 분이 오랫동안 호흡을 맞춘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지적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닌 상태에서 이제 대통령 선거를 뛰고 대통령이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세 사람의 신뢰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통령 외에 나머지 두 사람은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꾸 오버를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죠. 오늘이 8월 31일인데요. 지난번에 대통령 관저 31일 날 입주한다라는 기사가 뜬 걸 봤는데 남면 지금 그 오늘 이사한다는 것은 안 나와죠 아직. 저도 아직 기사 못 봤어요. 민효님 생각하시기에는 언제쯤 갈 것 같습니까? 추석 전에 이제 이사 완료한다고 발표를 했었으니까 예. 추석 전에는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사를 하시게 되면 한 다음에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저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또 보안 경험 문제도 문제도 있고. 있었고 예. 네, 경험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대통령은 이제 거기에서 바로 이렇게 이동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헬기장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이 거기 헬기 못 듭니다. 헬기장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그건 국방부 장관이 잘못 알고 한 얘기입니다. 뜰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해명을 했어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나요? 있으면 안 되죠. 예, 있었으니까 있을 수는 있는 가능성의 문제는 있겠지만 당위적으로 있으면 안 되는 문제죠. 아니 예. 어떻게 그걸 국방부 장관이 모른다고 얘기할 수가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러니까 뭐 저도 사실 뭐 좀 답답합니다. 이걸 뭐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기존에는 그런 시설이 없었는데 이번에 뭐 최근에 뭐 대통령이 실제 헬기를 타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그거는 국방부 장관이 좀 업데이트가 덜 됐다 이런 취지로밖에 받아들일 수 저도 뭐 말을 잘 못 이어가겠습니다. 네, 그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김유정 의원 네. 국방부 장관이 뭐 보안 사항이라 정확하게 얘기할 수 없다라든지 뭐 지금 아직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확인해 보겠다라든지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일 텐데 네. 거기 안 됩니다, 못 듭니다라고 하는 것도 문제고 그렇다고 또 대통령실이 그 장관이 몰라서 그래요 이렇게 하는 것도 이게 콩가루 집안이지 이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수라장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렇게 투명하지 않고 해명도 오락가락이고 말을 할수록 점입 가경이고 모든 사안에 이렇게 하는 정부는 처음 봤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점점 신뢰할 수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헬기가 뜨는 건지 안 뜨는 건지 아직 결론은 잘 모르겠어요. 대통령실이 국방부 장관한테 그거 모르고 하는 얘기다라고 하면 헬기가 뜰 수 있다는 얘기인지 아직 결론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뜬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띄워야죠. 그럼요. 그 국방부 네. 무슨 규정을 바꿔서라도 예. 대통령 장관을 예. 바꿔서라도 띄워야죠. 예, 장관까지 바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어떻게든 띄워야죠. 실제 필요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그 새집 얘기가 나온 김에 이번에 또 논란이 됐던 게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방문했을 때 차고 있었던 보석이 고가의 보석인데 그렇게 고가면은 재산 신고할 때 당연히 올렸어야 되는데 없더라. 이렇게 민주당이 지적을 하니까 해명하기를 빌린 거다 지인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김유정 의원. 네. 빌린 거가 맞겠죠? 아니 그러니까 전용기 의원이 그 운영위에서 얘기를 하니까 그쪽 그때는 뭐 끝나고 나서
현지에서 빌린 거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해명을. 그랬는데 4시간 만에 전용 의원이 그런 얘기를 또 언론에 얘기를 하니까 4시간 뒤에는 현지에서 빌린 거다라는 말을 한 적은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2개는 지인한테 빌린 거고 하나는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을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500만 원이 안 되니까 뭐 재산 신고 안 한 거다 이런 취지의 발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 고가의 보석을 지인 누구로부터 어떻게 빌렸다는 것인지 현지 얘기를 했다가 전용기 의원이 그러면은 잘못 들었다는 것인지 또 그 말도 번복이 된 것이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거짓말로 시작하고 투명하지 않고 나중에 해명하면 더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점점 심각해지는구나 싶은데요. 이 건도 지인 누구로부터 그럼 지인으로부터 빌렸으면 그거는 괜찮은 것인지 뭐 어떤 식으로 누구한테 빌렸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 역사적으로 대통령 부인이 장신구를 누구로부터 빌려서 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보는 거고요. 또 빌릴 사람이 있는 것도 이제 우리는 궁금한데 그래서 전반적인 것들이 이제 그 비싼 그 보석류의 장신구에 대해서 500만 원 미만짜리는 없었던 것 같아요. 거론됐을 때 뭐 제일 싼 게 1,500이었고 뭐 6,000이었고 하나는 뭐 2,000 얼마였고 이랬는데 소상공인으로부터 구입했다는 것도 만약에 500만 원 이상이라면 이것도 재산신고 대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빠져 있는 것이면 그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산 것인지 모든 게 조금 의아할 따름이죠. 뭐 뭔가 명쾌하게 해명이 안 됩니다. 이수진 의원 민주당에 네. 공식 경로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지인한테 보석을 빌려서 착용했다면 네. 김건희 여사가 사인에게 이익을 제공받은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떻게 네.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통령실에서 또 오락가락 해명이 있었어요. 예. 처음엔 현지에서 빌렸다. 그다음에 지인에게 빌렸다. 그런 말 한 적 없다. 이게 계속 이랬는데 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는데 대통령실 해명이 항상 더 이슈를 크게 만드는데 지인에게 빌렸는데 그걸 어떻게 빌렸느냐가 중요하겠죠. 이제 정말 이 사익 제공이라는 걸 넘어서는 정말 그런 친분 관계가 있는 건지 정말 뭐랄까요 기부의 의미로 빌려준 건지 아니면 그 빌릴 때도 일정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는지 제가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은 사실 뭐 법적으로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국민 감정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데 뭐 소상공인에게 구입한 거는 나오잖아요. 이미테이션일 수도 있다. 소위 말해서 모조품일 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 500만 원 이하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른 부분은 좀 사실관계 명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한 번에 좀 해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게 더 합리적일까요? 빌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 내 거 내가 차고 가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 김정숙 여사는 어쩌 협찬 받은 건데 이건 내 거야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도 신고해야 되는 건데 그걸 생각 못했어. 어떤 게 더 합리적입니까? 근데 신고해야 되는데 못했어. 이게 생각보다 꽤 큰 문제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공직자윤리법에서 재산 신고 의무 이게 아마 저도 꼼꼼히 찾아보지 않았지만 형사처벌까지 가능한 문제일 거라서 간단한 문제는 아닐 것 같고요. 저도 이거 뭐 사실관계를 대통령실에서도 추가적으로 좀 확인해서 뭐 알려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 여기서 제가 저희 당 의원분들께 한 가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렇게 이제 김건희 여사에 대한 공격이 들어오니까 또 김정숙 여사 의상 막 액세서리 비용 뭐 이런 거를 이 지금 대통령실에서 알려줘라라는 식의 주장을 하시는데 니네도 잘못했잖아라고 하면 일단 지는 겁니다. 이런 얘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참 궁금한 게 많은 그런 오늘 하루였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드리는 선물 받으실 분입니다. BHC 치킨 쿠폰 호철강님 그놈 공천댐씨 정답 주셨고요. 그리고 자연주의 화장품 글래모에서 드리는 선크림 받으실 분은 어떤 분이시죠? 네, 스타트님